당연히 지금 두 사람이 한 푼도 안 써도 1년에 1억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아니 1년에 1억도 못 모으는데 10년 어떻게 채우냐 하는데 당연히 지금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말이 안 되지. 근데 나는 이 사이에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영상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이걸 되게 진지하게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뭔가 내가 모르는 숨겨져 있는 되게 큰 의미가 있는 말이구나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그럼 자산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공개가 가능할까요? 순자산 기준으로 한 11억 원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음. 올해 10월에 그 다 결혼 만 금융자산으로 5년이 지금 돼요. 네, 가지고 있으신 현금과 거죠? 금융자산으로만 구성된. 대출 음. 없으시고. 네.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당연히 대출이 이제 필요한데 주식은 제가 이제 빚으로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이제 그게 원칙이 있어가지고 있으시구나. 네. 2년 만에 1억을 모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벌이가 두 분이 상당히 많으셨나요? 그때 한 600만 원대였어요. 두 분이 합치셔서? 네, 한 중반은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또 아주 많은 네. 금액은 또 아니죠. 네네. 그래가지고 워낙 자산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제 주위에 부자 친구들만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시작하는 그 금액이나 뭔가 양가 부모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있죠. 있어. 네.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 시작하시는 네. 분들이 있죠. 사실 저희 남편만 하더라도 동기 중에 양가에서 5억씩 해주셔가지고 증여하고 바로 잠실주공 그 5단지를 산 동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현타 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비교하지 말고 뭔가 우리만의 이제 그걸 짜야 되니까 처음에는 사실 무조건 50%를 저축해야지 이것보다는 명확한 목표를 조금 시각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제가 20대 때 돈을 못 모았던 이유가 생각해보면 항상 그 시절에는 제가 현재 벌고 있는 소득이나 제 상황에 맞춰서 제 미래를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첫 월급이 170만 원 정도였거든요. 세금 다 떼면 네. 타지에서 일을 할 때. 근데 사실 그 돈으로 타지니까 관리비, 생활비 내면 모을 수 있는 금액이 그렇죠. 뭐 일단 월세 많아 나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많아봤자 만 70만 원? 그럼 딱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아, 내가 1년을 모아도 1,000만 원 모으기가 힘들고 10년을 해도 1억을 못 모으겠구나. 나는 내 인생은 뭔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남들처럼 그냥 성실하게 직장생활 하면서 한 3, 4천 모아가지고 시집이나 잘 가면 다행이다. 그게 제가 꿈꿀 수 있는 한계였는데, 사실 제가 되게 막 과소비를 한다거나 명품을 산다거나 뭐 그래 본 적도 없고 한데, 결과적으로 제가 30살 때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잘못됐구나.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살고 싶은 목표, 미래를 먼저 그리고, 이게 내가 지금 현재 내 수준이 낮다고 해서 이 목표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이 목표는 변치 않아요. 내가 살고 싶은 미래는 가만히 놔두고 요거를 내가 어떻게 끌어올릴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꿨어요. 아, 결혼하고 너무 공감된다, 나서. 이거. 그래서 사실 돈을 못 모으는 이유가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고 맞아요.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맞아요. 저처럼 누구나 다 1억씩 날려야 정말 강하게 솔직히 동기부여 받을 수 있어요. 너무 절박하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어떤 사건 사고 없이 그 돈을 목표한 저축액을 하려면 내가 살고자 하는 그 부자의 기준을 먼저 세우고, 저는 사실 50억 원이 목표였어요. 오. 근데 1억 자산에서 어디 가서 50억 하면은 허무맹랑하고 너무 창피하잖아요. 말도 못했죠. 그냥 50억 원을 모으고 싶다가 아니라 제가 살고 싶은 미래를 그렸더니, 저는 노후에도 월 500만 원이 통장에 현금 흐름이 돈이 찍혔으면 좋겠고, 제가 해외여행을 좋아하거든요. 둘 다 남편이랑 여행을 좋아해서 1년에 한 2번 정도는 계속 여행을 다니자.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인서울에 부동산이 2채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실거주, 하나는 임대 주다가 뭐 아이한테 증여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남편이 그 SUV 외제차를 한번 타보는 게 버킷리스트였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1억 원이 넘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해보고 생애설계 연표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이게 생애 주기에 맞춰서 사람이 나이에 임신, 출산, 결혼, 뭐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는 시점,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맞는 이슈를 써보고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 봤더니 그게 50억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냥 50억 원을 세운 거예요. 근데 너무 사실 뭔가 허무맹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갭을 메울까? 처음부터 내가 1억인데 50을 보기에는 내가 너무 힘이 안 나니까 10년 안에 10억 원을 모으기를 한번 해보자.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지금 두 사람이 한 푼도 안 써도 1년에 1억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아니 1년에 1억도 못 모으는데 10년 어떻게 채우냐 하는데, 당연히 지금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말이 안 되지.
근데 나는 이 사이에서 생활비도 줄여 나갈 거고 몸값도 올릴 거고 투자도 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살고 싶은 목표는 지금 두 사람이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번다면 내가 살고 싶은 미래는 둘이 월 5천 원 벌어야 되는 삶이야. 그러려면 내가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탑다운 방식으로. 그러면 10년은 뭐 10억. 그래, 뭐 5년은 얼마. 그러면 1년 동안 올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그럼 기존보다 좀 줄여서 저축률을 60, 70%까지 끌어올려보자. 왜냐면 몸값도 올릴 거예요. 근데 몸값은 바로 내가 오늘 올리려고 올릴 수 있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죠. 네. 그러니까 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격과 수비를 다 하는 거예요. 수비는 이제 내 생활비 절약이나 가계 경제 돈 관리를 하는 거고, 이제 공격하는 부분은 투자 부분이나 내 몸값을 꾸준히 네. 올리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그럼 이번 한 달에 우리 저축률이 이 정도가 나와야 되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보통 거꾸로. 그러면 저축을 몇 % 정도 하셨나요? 그때는 거의 아이 없을 때는 이제 소득이 600만 원대였을 때 그래 60에서 70%는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당장 할 수 있는 게 당장 연봉을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뭐 저축률을 무조건 50% 하세요. 요것보다는 먼저 원하시는 삶을 그리시고 그래야 동기부여가 되니까. 네, 그리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좀 약간 정신병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미래를 그리고 얼마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고 쪼개서 아 그럼 이번 달에 그럼 오늘 당장 난 가계부를 써야 돼. 유튜브 여기 월급쟁이 채널을 보면서 2개 정도라도 클리어하면서 나한테 필요한 걸 메모를 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그런 식으로 저축을 하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는 정답은 아니고 제가 그렇게 했었어서 그러면 신혼 초에는 보통 60, 70%는 거의 네. 저축을 네. 계속 유지를 한 상황이었네요. 네, 그렇게 했고, 이제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저축의 절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연봉을 높이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고, 다행히 많이 올랐어요, 연봉도. 그러니까 숫자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표가 명확하면 누가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서 몸이 움직이고, 계속 머리를 쓰게 되고 이래서, 나중에는 아이가 지금은 태어나고, 했는데, 생활비는 사실 그 사이 20%, 30%밖에 안 늘었어요. 아이 4살 아이를 키우는데, 근데 지금은 소득만 해도 몇 배로 들었고 저축률도 한 7, 80%는 계속 사실 올해 들어서는 거의 80%를 이상을 유지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쇼핑몰 오픈하면서 사업 경비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한 7월 언제부터인가? 6월, 7월인가? 아무튼 한두 달 전부터는 그게 한 70% 정도로 좀 깨지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어쨌든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돈이 모아지고 나면 아 그래 이렇게 모으니까 더 아껴야지 이렇게 되는데 초반에는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그 모아지는 돈이 크지가 않으니까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껴야 되는 건 알지만 아 내가 이렇게까지 아껴야 돼? 막 삶이 막 구차해지는 게 느껴지고 막 누구 계산할 때 막 신발끈 묶어야 되나 막 이런 막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신발 너무 근데 라떼는 나도 찍찍이고 아 너무 옛날로 갔나요? 너무 요즘 옛날로 갔나? 전화받아. 아 그래? 옛날 드라마에 꼭 이런 장면들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혹시 그럴 때 어찌됐든 수입의 70%를 저금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생활비나 이런 부분을 많이 네네. 줄여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 좀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그런 거 어떻게 좀 헤쳐나가셨는지 꾸준하게. 이런 얘기하면 재수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절약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정말? 왜냐면 저는 사실 그걸 절약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뭐 배달 음식 시키는 거 맛있죠. 순간의 즐거움도 있고 귀찮은데 편하고. 이거 편하고 하니까.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족발을 5만 원짜리 시켰어요. 그러면 그 순간으로 끝나지만 5만 원으로 내가 이거 이상으로 내가 가치 있는 곳에 좀 돈을 쓸 수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 이 돈이면은 그 코스피에 투자하는 ETF도 한 주 살 수 있고, 내 아이 통장에 괜찮은 거, 뭐 해외 주식 같은 것도 하나하나, 요새는 다 소수점 투자가 되잖아요. 한 줄 꼭 안 사도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줄 수 있고. 근데 만약 나는 내 자녀 그 통장 불려주는 것보다 족발 먹는 게 더 지금 큰 가치를 느낀다고 하면 그거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보통의 부모라면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그냥 아껴야지, 안 쓴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맞아요. 같은데, 저는 돈을 써요. 대신 미래에도 두고두고 남는 곳에 돈을 많이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 지출들이 있을 거예요, 각각. 그냥 내 기준에, 후회되는 돈이 사실 쓸데없는 지출이잖아요. 있어요. 그거를 그냥 어딘가에 더 가치 있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거. 내 가족을 위한 돈, 내 아이를 위한 돈,
아니면 뭐 어떤 투자를 위한 돈, 수익이 계속 수익을 들어오게 만드는 돈, 이런 걸로 이동을 한다는 개념으로 쓰니까 난 돈 안 쓰는 게 아닌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가계부 강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약하고 내가 희생하고 감내해야 돼라고 하니까 그 순간 스트레스가 되는 거지. 이 지금의 뭔가 불편함보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크면 절대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전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그게 저는 너무 공감이 많이 됐어요. 거꾸로 오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재테크 한다 쳤을 때 거기 서가지고 저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목표가 뭐예요? 물어봐요. 그럼 대답을 다 못해요. 없으니까. 목표가 없어. 그치.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럼 이 영상을 보고 왜 강의를 듣냐. 지금 제가 3천만 원 있는데 이걸 1억 정도로 불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네. 근데 1억으로 그럼 1억 다음에는요? 그럼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걸 해나가는 과정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현실로 부딪혔을 때 목표가 없으면은 이제 퀴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표를 설정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저는 목표가 있으니까 절약이 되는 거지. 그냥 아껴야지 하면 절대 못 아끼죠. 맞아. 네. 내가 몸을 만들어야지 하니까 운동 가는 거지. 그냥 운동해야지 하면 운동 못 가는 거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또 아파봐야 더 운동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영상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이걸 되게 진지하게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저게 뭔가 내가 모르는 숨겨져 있는 되게 큰 의미가 있는 말이구나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외식을, 배달 음식 이런 거 거의 안 먹어요. 그냥 신혼 때부터 잘 안 먹었었어요. 근데 저희 집은 지금 배달의 천국이. 그래요. 장난 아니거든요. 저는 약간 배달의 천국. 살면서 다양한 식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교양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뒷골목에, 시장 뒷골목에 그 포차에서 내가 닭똥집에 소주 한 잔을 먹어도 거기에 뭔가 어울리는 사람이고 싶고, 정말 그 특급 호텔 가서 의리의리한 그런 고급 식당에서 코스 요리를 먹어도 되게 이질감 없이 녹아드는 사람이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돈 모은다면서 거길 왜 가? 이렇게 돼요. 내가 경험을 해봐야 그 세계를 이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외식비 같은 거를 아낄 때도 저희가 3인 가구 한 60만 원 정도 쓰거든요. 거의 집밥 위주로 많이 해 먹어요. 가끔 뭐 배달 음식 먹을 때도 있죠. 나머지는 마지막 주나 이럴 때 저희가 좋은 호텔에 가서 밥을 먹어요, 한 끼를. 이번 달에는 뭐 여기 호텔 가서 망고 빙수랑 브런치 세트랑 뭐 요걸 먹는다. 그러니까 예산 안에서? 네, 예산 안에서.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면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죠. 나머지에서 세이브를 해야지. 네네. 네. 근데 그게 힘들지 않은 게 배달 음식 5번 시킬 바에는 좋은 데 한 번 가겠다 이거예요, 저는. 치킨 뭐 10번 시키는 게 저한테 큰 감흥을 주지 않아요. 그 돈으로 저는, 여자들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브런치 가서 인스타 감성 또 사진 찍어야 하잖아요. 저 지금 방금. 여기서부터 공감이 안 된다. 그렇지만 저는 갑자기 여기에서 공감되게 치킨 10개 먹어봤자 의미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치킨 10개를 쿠폰을 모아야 하나를 더 먹을 수 있으니까. 왜 10개 먹어줘야 이거 한 개 쿠폰 주거든. 한 마리 더 먹을 수 있거든요.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너무 다르네. 하여튼 돈을 아끼면 돼. 왜냐면 저희 집은 지금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다 보니까 이제 사춘기 아이 둘이고 이제 워낙에 먹성이 좋다 보니 또 제가 집밥을 해주면 좋지만 또 시간적인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배달 음식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거 되게 자주 와요. 저희 초인종이 자주 늘려요. 네. 근데 이게 한 달 결산을 해보면 꽤 썼거든요. 근데 기억나는 게 없어, 실제적으로. 차라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식 그 배달을 좀 줄이고 어디 좋은 데 가서 한번 먹었으면 아이들도 뭔가 경험을 하고 그런 기억에 남는다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조금씩 오히려 그런 게 오히려 커지면서 그 식비는 되게 많이 들어가고 오히려 실속은 또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할 때 지금까지 하셨던 거는 다 구체인님이 다 집 안에 가게 운영하는 네. 원칙을 세워서 하신 거예요? 따로따로 하시거나 그러시진 않았어요? 저희는 통장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합쳤었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그 사건을 겪고 나서부터는 이미 가계부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돈 관리를 부부 중에 누가 해야 되냐. 그것도 되게 또 이슈죠. 특히 신혼부부들 그리고 요즘에 같은 경우는. 돈을 나눠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신랑 특히 따로, 맞벌이 신부 하는 따로. 경우가 좀 네. 특히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본인이 어떻게 돈 관리를 하셨고
돈 관리 나눠서 하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근데 저는 네. 결혼했으니까, 사랑하니까, 의리 때문에, 의뢰 여자들이 관리해야 되니까 그 경제권을 가지고 오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결국 우리가 잘 살려면 결국에는 투자를 통해서 자본소득을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평생 이 일만 근로소득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내가 현재 자산 수준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아까 말했듯이 대출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현재 두 사람의 소득도 몰라요. 사실 소득도 모르고 자산도 모르고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합치고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몰래 대출이 또 몇 천 있었고 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부동산 하나 사려고 해도 내가 이 소득과 나의 우리 자산을 알아야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렇죠. 요즘은 워낙에도 대출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그 두 사람 소득으로 얼마를 매달 원리금으로 갚을 수 있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소득이나 뭐 자산을 공개 안 하는 부부보다는 당연히 이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우리 목표가 이거니까 이렇게 해서 얼마 동안 이거를 시드를 더 모아서 이렇게 하자가 되는 거지 그냥 뭐 자존심의 문제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남편분이 막 처음에 그런 거 반발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먼저 맡기겠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미 그때 한번 사건을 겪은 후로 되게 열심히 가계부를 썼는데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얘기 또 많이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먼저 받아야 된다. 제가 아무리 유튜브 나와가지고 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한다 하더라도 가족이 내 가장 가까운 그 남편이 아이가 나를 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존중하지 않으면 저는 소용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사실 두 사람이 부부가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서 합이 안 맞을 경우가 많잖아요. 서로 다르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강요하면 그거는 폭력이에요. 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아끼는데 자기 왜 이렇게 뻥뻥 써? 이렇게 하면 폭력이지만 내가 어느 정도 남편이 처음에 약간 거부감을 느낀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아껴서 마지막 주에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시켜준다거나 남편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자기가 이번 달에 이 정도 좀 아껴가지고 자기 저번에 뭐 이거 하고 싶다고 했지? 뭐 이거 사고 싶다고 했지? 이런 것들을 이제 특혜를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 사람이 마음이 동하게 해야지 무조건 지금 소득 합쳐야 되는데 지금 구체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아까 내가 들었어. 우리가 지금 안 되는 이유가 그거야. 그러면 안 돼. 얼른 통장 내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남편이 혹은 아내가 오픈하는 거 싫어한다. 근데 나는 합치고 싶다. 그럼 내 거 먼저 오픈하세요. 사실 자기가 나 이 정도 모았고 이 정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아이 키우면 여기 정도는 가고 싶잖아. 그래서 사실 자기한테 뭐 강요하기는 좀 그래. 근데 나는 자기가 투명하게 이렇게 오픈해주면 열심히 내가 조금 관리를 할 생각이 있고 매달 가계부 결산할 때도 자기 의견 같은 것도 듣고 이렇게 브리핑도 해주고 할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돼요.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오케이. 그러면 처음에 이제 결혼해서 목표를 세웠고 그리고 목표 세우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이제 나와 같은 편이 됐고 네. 그리고 돈을 진짜 70% 80%씩 모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하신 거죠. 네, 투자를 했죠. 그 투자하실 때 주로 대상이 어디셨어요? 투자 대상이? 이미 내 집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더 하기에는 좀 시드가 부족해서 네. 그 쌓이는 족족 어느 정도 몇 천만 원 모아서 주식을 투자를 했고요. 제가 증권사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네. 유튜브 하기 전까지. 그래서 일단은 경험은 조금 있었었고 다만 기존에는 너무 소액으로 했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더 공부해서 금액을 좀 불리는 네. 운영하는 금액을. 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점프를 하기 위해서도 네. 시드는 계속 현금 흐름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기회를 잡으려면. 그래서 그때부터는 소액 투자 같은 거 같이 병행하면서 해왔던 것 같아요. 주식이랑 ETF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 네. 근데 이제 주식 투자 해보려고 한다. 네. 그리고 난 이 돈 절대 잃으면 안 된다. 우리 신랑이 어렵게 벌어온 거라. 그런 분들한테 할 수 있을 만한 구체인님만의 투자 기준 같은 게 있으세요? 근데 저는 사실 네. 어떤 많은 분들이 종목을 알려달라고 많이들 그죠. 말하잖아요. 네, 네. 그건 의미가 없는 게 그렇죠. 같은 종목도 언제 샀냐 언제 파냐가 그렇죠. 다 달라요. 맞아요. 똑같은 가격을 사더라도 약간 뭔가 시장이 흔들렸어. 못 버티는 사람이 그냥 손절하고 팔아요. 근데 또 여유돈이거나 이런 분들은 또 뭐 다시 또 괜찮겠지 하면서 뭐 특별한 뉴스가 없는 체크해보고 그 어떤 기업의 가치가 훼손된 게 아니라면 또 그냥 가져가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저는 일단은 빚을 내서 투자하진 않았어요. 부동산이랑은 다르잖아요. 왜냐면 부동산은 쉽게 현금화가 안 되니까 그리고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활용해야 되는 게 맞는데 주식은 심리 싸움인 거? 왜냐면 하루에도 30%씩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신용을 뭐 땡겨가지고 샀다. 혹은 되게 급한 돈인데 이거를 단기로 뭔가를 벌려고 샀다 이러면은 심리적인 지지선이 금방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빚으로 투자하지 않았고 급한 돈, 뭐 몇 개월 이내, 1년 이내 써야 되는 돈은 이 주식에 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랑 단기로 운영할 걸 좀 나눠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 통장도 있지만 제 아이 통장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 통장은 사실 초장기잖아요. 제가 아이 태어나자마자 거의 이제 한 1년 걸쳐가지고 2천만 원을 비과세 한도로 증여를 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주식도 손실나고 있는 걸 일부 이렇게 주고 그러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심리적으로 뭔가 부담이 없어요. 어차피 내가- 장기로 가져갈 네, 거기 네. 때문에 믿고 네. 이제 넣을 수 있으니까. 그냥 시장 수익률 이상만 반영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로 갈 거는 조금 수익이 적더라도 초우량주 같은 거. 뭐 미국으로 치면 배당주 막 50년씩 이상 줬던 그런 ETF들 같은 것도 있거든요. 배당킹이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데는 황제주. 네, 뭐 네. 그런 거를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장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로 사실 여기가 망해버리면 세계가 조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구성을 해서 하고 만약에 조금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일정 부분 떼어내가지고 좀 그때그때 트렌드나 그 섹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도 좀 넣고 이런 식으로 좀 배분해서 했고요. 제가 지금 주식에 사실 굴리는 돈이 굉장히 커요. 6억, 7억 정도 네, 돼요. 금액대가. 그럼 사실 제가 몇 천만 원 굴리다가 10배가 되는 금액을 굴리는 게 사실상 돈꾸리집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6대4 정도로 나눠서 4 정도는 제가 직접 해요. 근데 6 정도는 그냥 수수료를 주더라도 조금 더 전문 인력한테 맡겨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새 이제 너무 정보가 많이 이제 넘쳐나다 보니까 투자법도 다양하고 모든 걸 스스로 다 해야 된다는 또 압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내가 알아야 사람을 부릴 수도 있는 거지만 가용할 수 있는 현금 크기에 따라 가지고 일부는 뭐 직접 굴리기도 하고 장기로도 하고 굴리는 네, 금액의 40% 정도는 내가 직접 종목 투자를 하고 네 맞아요. 나머지 60% 정도는 펀드 매니저 같은데 네 맡겨준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아직은 제 역량이 그 정도는 안 된다고 그쵸, 생각하기 투자 잘하는 사람들이 때문에 맡아주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약간 이 밸런스를 그렇다고 다 맡기면 제가 또 이 시장에서 그렇죠. 또 벗어나 배우는 있는 게 거기 별로 없으니까. 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제 채널에 또 주식 전문가분들도 오시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들어보고. 종목이나 네. 이런 걸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저만 듣는 게 아니라 구독자분들도 다 네. 똑같이 보거든요. 그럼 저는 봐서 분석을 해주고 듣다 보면은 괜찮네. 재무제표 봤더니 뭐 현금 흐름도 괜찮구나 하면 그냥 저는 그걸 사요. 대신 급하지 않으니까 그 돈을 계속 갖고 있다 보면은 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대단한 종목을 산다 이건 아니고 우량주는 사실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약간 중소형주 이런 거는 사실 리스크가 크지만 또 수익도 클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유튜브만 검색해도 되게 많이 나와요. 부채님하고 똑같이 해도 되겠는데요? 아 그래요? 괜찮은데요? 일반 분들이 똑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배울 수 있으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네. 그 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렇게 그 수수료는 괜찮은 얼마나 것 같아요. 해요? 수수료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거를 실제로 받는 리포트가 있잖아요. 네 그런 그죠. 것만 아니 따로 리포트를 받거나 이러진 않아요. 아, 따로 리포트 안 이게 받으시는구나. 어떤 가서 네. 계약서를 쓰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예전부터 알아왔던 분한테 아. 거의 그 계좌를 위임하는 형태의 약간 네. 그런 거여가지고 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걸 보시고 또 어떤 사람은 다 내가 굴려야 내 돈이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뭐 참고하는 거니까. 그쵸, 이거 성향적인 네. 부분인 거고 만약에 지금 부채기님이 사회초년생으로 돌아간다면 요즘 네. 같은 경우 지금 주식도 다 올랐다 네. 코인도 또 떨어졌다 다시 또 올랐다 집값은 뭐 우리가 뭐 접근할 수 없는 정도로 되게 상상 이상의 가격을 지금 가고 있어서 특히나 20, 30대 또 이제 사회초년생분들 같은 경우 되게 좀 절망을 가지고 네.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뻔한 얘기지만 경제 공부를 주교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본주의라는 사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경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하게 부자 될 기회를 놓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처럼 큰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고 계속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기여를 어떻게 보면 중립으로 줬다고 생각하겠지만 계속 뒤로 가고 있는 그런 약간 위기의식? 너무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아무튼 그렇게 관심을 갖고
뭐 서점의 책이든 뭐든 요새 너무 배울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걸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요새 젊은 친구분들이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뭐 코인, 주식 투자 이런 거 경험해보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시드 자체를 먼저 조금 규모 있게 좀 키우는 거, 그리고 동시에 20대 때 내 몸값을 좀 많이 끌어올리는 거, 이거 먼저 하시면 좋겠어요. 100만 원으로 내가 막 주식에 대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상한가 갔어요. 그럼 30만 원밖에 못 벌잖아요, 사실. 근데 내가 이걸 차곡차곡 모아서 2천, 3천이라도 된다. 그럼 사실 1%만 올라도 30만 원이잖아요. 3천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소액으로는 뭔가 시도해보는 것 자체는 좋아요. 공부한다 생각하고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좋은데, 이거 자체에 너무 매몰돼서 내가 정작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기회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날리지 않으셨으면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 그리고 약간 언니로서 조언하자면, 사람을 만날 때 우리 항상 연애할 때 삘이 꽂히고 막 그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사귀다 보면은 이제 요새는 돈 씀씀이나 막 이런 것들도 보인단 말이에요. 사실 결혼 전에 다 알 수 있거든요. 그거 맘만 먹으면. 그렇죠. 조금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경제에 관심이 있으면 약간 그런 쪽에 좀 밝거나 관심이 있거나, 내 주변 사람들도 약간 그렇게 조금 바꿔가는? 뭐 익명으로도 카페도 가입할 수 있고, 요새는 또 뭐 독서 모임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차츰차츰 이렇게 바꿔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